자, 어디 간색의 34하고 요번에는 뭘 할 거냐면 수특 78쪽을 먼저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수특 78. 수특 78에는 뭐가 있냐면 조용해 이씨. 자, 현대시 2강. 현대시 2강에 수특 78에 뭐가 나왔냐면 뭐가 나왔더라? 김영랑의 뭐가 나왔게?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거 실렸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요게 실렸었어요. 그래서 얘는 김영랑은 어떤 시인이었냐면 얘는 1930년대 순수 시인이었죠. 1930년대 시문학파 뭐 다른 말로 하면 순수시파였습니다. 순수시파. 그래서 이 김영랑은 저 순수시파라는 건 어떠냐면 시 속에다 이념이나 뭐 이런 걸 넣으면 안 된대요. 그냥 시는 시일 뿐이야. 내 마음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 이념을 넣으면 안 된대. 그래서 얘는 뭘 중요시하냐면 노래를 해야 되니까 음악성을 중시해요. 음악성을 중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울림소리 많이 써요. 울림소리를 사용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여요. 그런데 얘가 노래를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얘는 비판을 받아요. 어떤 비판을 받냐면 1930년대거든요. 근데 즐겁게 노래를 부른대. 그럼 사람들이 욕하겠죠. 윤동주 같은 애가 욕할 거잖아. 뭐라고 할까? 현실 인식이 배제되었다라고 욕을 먹습니다. 인식이 배제되었다. 빠졌다. 나라 뺏긴 줄은 알고 있냐? 지금 노래가 나오냐?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받아요. 대표적인 시인이 누구이냐면 김영랑이라는 애와 그 다음에 신석정 같은 것이 바로 순수시파입니다. 그러니까 수특 78에 실린 모란이 피기까지도 뭘 거냐면 음악성을 중시하는 뭐 요런 거였어요. 일단 모란이라는 걸 얘는 되게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뒤에 서술어가 빠지면 서술어를 찾으라고 그랬죠. 그게 주제라고 그랬죠. 대부분 어디 있냐면 맨 뒤에서 찾으라고 그랬어. 그래서 모란이 피기까지는 어떨 거야? 기다릴 테요 이렇게 나옵니다. 기다릴 테요 이렇게 나왔으니까 기다린다는 건 긍정일 테니까 모란은 긍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요거의 상황을 조금 추리면 나는 봄은 김영랑에 있어서 봄은요 너무 행복해요. 왜냐면 모란이 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너무 행복해요. 온통 세상에 모든 보람이 있는 듯 하대요. 그러니까 모란이 피는 것 자체를 얘는 김영랑은 되게 긍정적으로 인식합니다. 그런데 모란은 한 5일 정도밖에 안 핀대요. 그러니까 봄이라는 것은 모란이 펴서 행복하기도 하지만 5일 지나면 어떻게 써? 모란이 져버리죠. 모란이 지는 거야. 그래서 나는 어떤 거냐면 보람이 무너지고 서름이 생긴대요. 그러면 모란이 지는 것을 얘는 되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네. 그렇다면 봄이라는 건 행복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슬프기도 하네. 그래서 얘가 이 봄을 어떻게 기정하냐면 아주 찬란한 슬픔의 봄이래요. 찬란한 슬픔의 봄이래. 역설법이라는 얘기겠지. 얘에게 있어서 그 봄은 왜 찬란했을까요? 모란이 피니까. 그죠? 모란이 피니까 찬란하겠지? 그 다음에 얘에게 있어서 왜 봄은 슬펐을까? 모란이 졌으니까. 그죠? 모란이 지니까 슬프겠죠. 결국 긍정과 부정이 같이 엮였네요. 이거 뭐야? 역설적 표현이죠? 그죠? 이건 역설법이네. 즉, 봄이라는 것은요, 나에게 행복을 주기도 하지만 슬픔을 주기도 하는 게 봄이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앞으로는? 모란이 졌지만 나는 괜찮아. 뭐 할 거야? 다시 기다릴 거야. 그러면 언젠가는 어떻게 해서 다시 봄이 오겠지. 그죠? 이렇게 연결될 거 아니냐? 다시 기다림이 있다가 어느 순간 모란이 펴서 나는 행복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모란이 지면 또 서름에 빠질 거야. 그럼 다시 어떻게 해서 기다릴 거야. 왜? 모란이 피어야 되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란이 진다에 초점을 두면 모란이 진 거에 대한 어떤 상실감이고요. 모란이 피는 거에다 초점을 두면 봄의 어떤 생동감 뭐 이런 거겠지. 그지? 그래서 이거의 유사 작품이 바로 뭐냐면 그 옆에 우리 EBS 간슬개 김영랑의 가늘한 내 요거야.
그러면 이 간슬개는 어떤 면에서 얘를 유사작품으로 했냐? 바로 뭐였냐면 봄의 상실감, 봄이 주는 상실감, 봄이 주는 상실감,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거야. 그럼 봄이 주는 상실감 있었죠. 모란이 짐으로 인해서 서름을 느낀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관계된 유사작품이 지금 현재 간슬개가 되는 거야. 요게 EBS 수특 78쪽이라면 78쪽의 유사작품은 봄이 주는 상실감을 중심으로 쓸 건데 뭐냐? 자, 김영랑의 그 다음에 제목이 뭐야? 가늘한 내음이구나. 가늘한 내음 이거네. 제목을 먼저 분석하면 가늘하다는 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시각적인 거고요. 내음은 냄새를 얘기하는 거네. 그러면 요거 뭐야? 얘는 후각이겠네. 그러니까 아주 얇게 또는 뭐냐면 아주 은근하게 무슨 냄새가 오나 보죠. 은근하게 무슨 냄새가 오는데 그건 뭐냐면 여기에 뭐냐면 굳이 넣는다면 여기는 안타까움을 넣을게요. 굳이 넣는다면 가늘하게 안타까운 냄새가 계속 난대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제가 결론을 얘기했죠. 내가 좋아하는 봄이 있는데 봄이 끝났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안타까움이 계속 그 여운져서 오는다라는 그런 시가 요 놈입니다. 한번 읽어보고 다시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볼게. 모란이 피기까지의 유사작품입니다. 내 가슴속에 가늘한 내음입니다. 애끈이 밑에 봤던 애끗하라는 것은 뭐 안타깝다 정도, 안타깝게 떠도는 내음이랍니다. 아, 그래서 여기다 쓴 겁니다. 안타깝게 떠도는 냄새래요. 그러면 세모 쳐야겠다. 안타깝게 떠도는 내음이라고 했으니까 거기다 통째로 세모를 딱 쳐야겠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뭔가 안타까워합니다. 결론을 제가 알려드리면 봄이 끝났거든요. 봄이 끝난 거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저녁에 고요히 지는 질 때 먼 산허리에 슬리는 어리는 스며드는 이 말입니다. 먼 산허리에 스며드는 보랏빛이랍니다. 먼 산이 보랏빛으로 물든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노을이 쓱 들어오기 시작하나 봐요. 그 수심 뜬 보랏빛이랍니다. 그 노을 색깔인 보랏빛인데 그걸 나는 어떻게 해서 수심이 생긴대요. 걱정이 생긴대요. 안타까워한대요. 왜냐면 또 하루가 가면 어떻게 해서 봄과 더 멀어지겠죠? 그것 때문에 슬픈 거야, 얘는. 내가 잃은 마음의 그림자. 한 이틀 정열에 뚝뚝 떨어진 모란의 깃든 향취가 이 가슴 놓고 갈 줄이야. 그럼 내가 슬픈 이유가 뭐냐면 이틀간 모란이 폈는데 이틀이 모란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슬퍼하는 거야. 얼결에 여인봄, 얼떨결에 여인봄, 잃어버린 봄이죠. 그럼 여인봄 세모 쳐볼게요. 내가 지금 이렇게 슬퍼하는 이유는 뭐냐면 봄이 끝났어요. 그래서 나 슬프다고요. 봄이어야 모란이 있는데 봄이 끝났으니까 모란이 졌잖아. 그럼 나 슬퍼. 여인봄 흐르는 마음, 헛되이 찾으러 허덕이는 날. 왜 헛되이냐면 봄을 찾는다고 찾을 수가 없죠. 시간은 지나갔으니까. 지도 안다는 겁니다. 나도 알아요. 봄은 끝난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헛되이인 거죠. 헛되이 찾으러 허덕이는 날. 뻘 위에 철썩 갯물이 놓이듯 얼컥익 덜컥 뭐 이런 말이겠죠. 후끈한 내음입니다. 뭔가 후끈한 내음, 아주 뜨거운 냄새가 난대요. 여름이 오고 있는 겁니다. 여름이. 그러니까 우리 봄엔 어떤 그 향기라든가 내음을 맡으면 봄 향기가 있고 여름에는 후덥지근한 그런 향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후덥지근한 게 느껴지는 거야. 여름 왔네 이거야. 그럼 더 이상 봄은 없네. 이건 뭐 슬픔의 아겠죠. 후끈한 내음, 내키다는 전라도 방언에 내쫓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내쫓다라는 말을 전라도에선 내킨다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나는 후끈한 냄새를 내쫓고 싶어 합니다. 왜냐면 그 후끈한 냄새가 뭔데? 여름이잖아. 여름을 내쫓아야 어떻게 해서 떠나는 봄을 잡을 수 있을 거잖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서어한 서먹한 가슴에 그늘이 생겼대요. 수심 뜨고 애끈하고 안타깝고 고요하답니다. 산허리에 슬리는 저녁 보랏빛.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간 봄을 되돌릴 수가 없죠. 그래서 노을을 보면서 슬퍼하고 있는 모습인가 봐. 그러면 요거를 상황을 해볼게요. 모란이 피기까지의 유사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를 해봤더니 자, 나는 지금 봄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 모란이 떨어지죠. 모란이 떨어진 거야. 한 이틀 막 모란이 계속 떨어졌어. 모란이 떨어지면서 나는 뭐야? 여윈 봄이라고 했습니다. 봄을 여위였군요. 나는 봄을 행복하게 생각하는데 봄을 여위였으니까 부정한 상태겠죠. 그죠? 그래서 이 봄을 여위였더니 내 마음이 지금 어떤 거냐면 온통 수심이 가득합니다. 수심이 걱정, 안타까움이 가득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애끈하다는 말이 있죠. 애끈하다라는 애끈함. 이게 지금 안타까움이거든요. 안타까움이 엄청난 거야. 요 애끈하다라는 건 같은 말로 안타까움입니다. 왜 안타까워? 봄이 사라졌으니까.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봄이 사라졌으니까 안타깝고 수심 가득하겠네. 그것뿐만 아니야. 뭐냐면 할 말이 없나 봐. 아주 고요함입니다. 고요해요. 그럼 전체적으로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나의 부정적인 마음의 상태를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봄을 찾고자 합니다. 이걸 반대말은 봄을 찾고자 합니다. 후끈한 냄새를 내보내려고 하죠. 근데 그건 어떻게 써요? 헛된다는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죠? 헛되이 뭐라고 했냐? 디귿에 보시면 헛되이 찾으러 허덕대는데요. 헛되이 찾으러 허덕댄다고 했네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찾으려고 했는데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봄이 다시는 오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이미 갔다라는 건. 하지만 나름대로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서 안 되죠? 이제 완전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뭘 통해서 완전 안 된다는 걸 아냐면 밖에서 뭐가 와? 후끈한 내음이 옵니다. 후끈한 내음이 몰려왔죠? 후끈한 내음이 몰려온다는 건 바로 뭐야? 이것은 바로 여름이 왔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써요? 봄이 끝났군요. 봄을 찾을 수가 없네. 결국 이걸 통해서 뭐 하고 싶은 거야? 봄의 상실감을 노래했군요. 봄의 상실감을 노래했던 거야. 그래서 수특 78쪽의 유사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일단 수특의 78쪽에 모란이 피기까지가 있는데 그거 한번 점검해봤고 그거의 유사작품이 김영랑의 가늘한 내음이야. 자, 다음 거는 김종길의 성탄제네. 자, 이거는 뭘 점검을 먼저 하냐면 수안 197 수안 197 요거의 유사작품입니다. 그럼 쟤를 먼저 한번 배워볼게요. 수안 197 쪽에서 우리가 파악할 게 뭐가 있냐면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낸 시가 있었어요. 기억나요? 뭐 나와? 이수익의 아버지의 사랑. 아빠가 찬바람을 막아줘. 뭐 있어? 뭐더라? 그러니까 물어본 거야. 내가 물어본 거야. 그렇죠. 바로 뭐야? 결빙의 아버지. 결빙의 아버지가 실렸어요. 요거의 유사작품이 지금 현재 우리의 간슬기에 실린 겁니다. 그럼 먼저 결빙의 아버지 얘를 먼저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아버지의 사랑인데 결빙이란 말은요 얼음이 어는 거죠? 얼음이야 얼음. 그죠? 근데 뭐야 결빙의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결빙이군요. 결국 뭐겠어요? 얼음이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얼음이 아버지였군요. 자, 이 결빙의 아버지는요 뭔가 고백합니다. 누가? 내가 어머니에게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해요. 그러면 그 고백의 내용이 뭐냐? 엄마한테 뭘 고백하냐? 내가 67살적. 67살적입니다. 내가 7살적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아버지가
바깥에서 외풍이 불었죠. 바람, 찬바람이 엄청 불었어요. 그걸 누가 막아줬어? 아버지가 막아줬죠. 아버지란 존재는 외풍을 막아줘요. 외풍을 막아줬습니다. 외풍이라는 건 아주 차가운 바람, 바깥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거든요. 이런 차가운 바람을 아빠가 막아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내가 시린발을 어떻게 해서 아버지 가랑이 사이에 집어넣고 잠을 들었다고 그랬잖아. 결국 거기서 아버지는 사랑의 대상이군요. 나를 위해서 추위를 막아주니까. 그런데 67살 때 이런 추억이 있는데 요즘이라고 했으니까 멀지 않은 과거죠. 멀지 않은 과거. 나도 어느덧 이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은 거야. 그래서 나도 자식이 있더라고요. 근데 자식이 너무 추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불을 이렇게 덮어줍니다. 그러면서 누가 떠올라? 이 시절에 아버지가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죽은 아버지를 그리워합니다. 그리워합니다. 요즘. 그런데 이게 엄마한테 고백하는 거죠. 엄마, 오늘 내가 그 그리워하던 아버지를 만난 겁니다. 그죠? 근데 오늘 그 그리워하던 아버지를 어디서 만나냐면 한강에서 만나죠. 그죠? 자, 한강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뭐야? 엄청 추워요. 겨울이야. 혹한. 엄청 추웁니다. 아주 혹독한 추위야. 혹한이야. 바람 쌩쌩 붑니다. 그런데 요 밑에는 뭐겠어? 물살, 여린 물살들이죠. 그죠? 강물 밑에는 막 물이 이렇게 흘러갈 거 아니냐. 그죠? 그런데 이런 찬바람이 불면 이 한강이 꽝꽝 얼겠지. 그러니까 아빠가 뭐로 변신? 아빠가 여기에 이렇게 살얼음. 이렇게 얼음으로 변신합니다. 여기에 얼음이 생긴 거야. 얼음이. 그러면 얼음이 있다라면 이게 뭐겠어? 바람이 불면, 바람이 싱 불면 이 얼음에 튕겨서 바람이 바깥으로 나가겠죠. 바람이 이쪽 밑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야. 그래? 그러면 이 얼음이 바로 뭐냐면 아버지를 지칭하는 거고, 이 여린 물살이 보겠어? 나의 어린 아들이죠. 자식들이겠죠. 결국 아버지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추위로부터 막아주는 존재죠. 이게 언제였었는데? 67살 적에 아빠가 그렇게 해줬잖아. 바깥의 추위로부터 나를 보호해줬죠. 오늘 나이가 40번 돼서 한강을 건너다가 또 다른 아버지를 만난 거야. 아버지가 살았다면 바로 이게 아닐까? 바깥에 엄청나게 추운데 살얼음에 대해서 추위를 막아줬던 이게 아빠가 아닐까? 이런 얘기였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이제 유사 작품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저 수능 완성 197의 유사가 되는 거야. 뭐 유사냐?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시들은 많이 보여요. 어머니의 사랑은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은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요 놈이 뭐야?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과 관련된 그런 시들을 쭉 찾아야겠구나. 아직 안 썼어? 얼른 써. 우리가 계속 이제 앞에 정리하는 거 했던 거를 실로 우리 지금 한 80여일 남았는데 80여일만 잘 정리해도 충분합니다. 왜냐면 물론 그 전부터 쭉 준비한 사람이 가장 유리하겠지만 어차피 지금 우리가 앞에를 다시 한번 다 점검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때 집중해서 빠르게 넘어가니까 잘 기억이 안 나면 유튜브 돌려서 다시 한번 봐야 돼. 그 해석하는 부분에.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그 유사 작품이 뭐냐면 거기에 김종길의 성탄제인 거야. 첫 번째가 바로 김종길의 성탄제입니다. 일전에 수업할 때 유사 작품 하면서 김종길의 성탄제를요 대략 언급을 해줬어요. 제시문이 나왔네. 한번 보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어두운 방 안은 빨간 숯불을 펴고, 그러면 어두운 방이면 검정색이죠. 빨가니까 붉은색이죠. 이럴 때 쓰는 말 색채의 대비 하면 되겠죠. 대비라는 말은 뭐냐면 견주어 차이가 드러나다 이런 말이거든요. 빨간색과 검정색 차이가 드러났잖아. 이제 그렇게 이제 선택지를 만드는 거야. 색채의 대비를 통하여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만드는 거야. 앞에다 기교를 쓰고 뒤에다가 말을 붙이는 거야. 어두운 방 안엔 빨간 숯불을 펴고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처로이 잦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이 어린 목숨이 바로 화자입니다. 화자의 어린 시절이야. 시는 어떤 상태냐면 화자가 아주 열이 고열이 납니다. 겨울에 고열이 난 거야. 그러니까 옛날이니까 뭐 병원이 자주 있지 않겠죠. 거기다가 밤이야. 그러니까 병원이 있다고 해도 열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아빠가 민간요법을 찾으러 갑니다. 그게 뭐냐면 산수 열매를 먹으면 열이 내린다는 거야. 눈이 잔뜩 내렸는데 아빠가 그걸 눈을 헤치고 따옵니다. 볼게요. 이윽고 눈 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눈 속 세모칠게요. 아버지는 산수 열매를 따러 갔는데 눈이 내려서 산수 열매가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눈이라는 것은 어떻게 써요? 시련이겠죠. 시련. 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 열매입니다. 붉은 산수 열매, 얘가 동그라미겠죠. 이게 바로 위에 있던 약인 겁니다. 약. 그러니까 민간요법 중에 해열제야. 열을 내리게 하는 해열제.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식이 아프니까 어떻게 써요? 눈이 내려도 어떻게 해서 바깥에 뛰쳐나간 거야. 뛰쳐나가서 막 눈 헤치면서 찾아온 겁니다.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 그러면 서늘한 옷자락 동그라미죠. 이건 아빠의 사랑이죠. 왜냐면 내가 열이 많으니까 어떻게 써? 아빠가 바깥에 나가서 어떻게 써?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옷이 서늘해진 겁니다. 왜냐면 추위에 바깥에 노출됐으니까. 근데 그걸 통해서 나는 어떻게 써? 아빠의 사랑을 느끼죠. 아빠가 나를 위해서 밖에 나갔다 왔구나, 이거니까. 열로 상기된 볼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습니다. 열로 상기된 볼, 세모쳐야겠죠. 내가 아픈 거죠. 그러니까 얘는 나 막 열이 나서 죽겠는데 아빠가 산수 열매를 따고 왔는데 아빠의 옷에서 그 찬 기운이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다 막 비빈 거야. 아빠 고마워요, 아빠 고마워요, 이랬겠지. 그죠? 그럼 얘는 머릿속에서 어떻게 했어? 그 서늘한 옷자락이면 머릿속에 뭐가 떠오를까? 그 당시에 아빠의 사랑이 떠오를 거야, 얘는. 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 어쩌면 성탄제 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가 과거입니다. 과거. 옛날 나 어렸을 때 아마 성탄제 즈음, 밤 즈음에 아빠가 약을 가져오셨나 봐요. 이제 현재입니다. 언제나도 그때의 아버지만큼의 나이를 먹었습니다. 결빙의 아버지와 되게 비슷하다. 그죠? 결빙의 아버지도 어린 내가 나오고 그 당시에 아버지만큼의 나이를 먹지요. 그죠? 똑같네. 옛것이라고는 찾아볼 게 없는 옛것은 바로 뭐야? 가족 간의 어떤 사랑, 이런 것들이야. 동그라미겠죠?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는, 도시 세모칠게요. 옛것이라는 것이 없는 곳이 도시니까 도시는 세모겠죠?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긴 하는데 그 옛날의 것은 눈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그 어떤 추억, 아버지와의 사랑의 추억이 있었던 눈이 내리긴 하는데 서러운 30살, 나의 이마에, 나도 지금 그 당시에 아빠처럼 30살이 있는가 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꼈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꼈대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30살인데 이게 현재 이거야. 눈이 내렸더니 눈이 내 머리에 딱 떨어진 거야. 그러면서 이 차가움, 어릴 때 기억이 있었는데 맞아, 아빠의 그 서늘한 옷자락이 있었지. 이게 떠오른 거야, 지금. 그걸 느낀 거야. 눈 속에 따오신 산수유, 붉은 아라리. 그게 아빠의 사랑이겠죠?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게 아닐까. 그 아빠의 사랑이 내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떠올랐던 거야. 이런 식인가 봐. 그래. 그러면 성탄제도 상황을 한번 정리해보자. 정리해 볼게요. 자, 과거와 현재를 좀 나눠볼게요. 과거와 현재를 나눌게요. 근데 과거와 현재는요, 아주 대조적입니다. 과거는 어떤 곳이냐면, 과거는, 눈이 내립니다. 눈이 내렸는데 내가 열이 많다 보니까 아버지가 눈을 헤치면서 어떻게 해서 산수유 열매를, 붉은 산수유 열매를 직접 따오셨죠? 그러면 눈은 산수유 열매가 안 보이게 다 덮어버린 놈이니까 어떤 시련이겠죠. 산수유 열매는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따온 거니까 긍정이겠지? 자, 그런데 여기서 산수유 열매를 따와서 아빠가 방금 바깥에서 들어왔더니 나는 어떻게 했어? 열이 되게 높았죠. 머리에 열이. 그런데 어떻게 했어? 아빠의 어떤 서늘한 옷자락이 느낌이 왔어요.
서늘한 옷자락이라는 건 뭐야? 아빠가 나를 위해서 밖에 나가서 뭐야? 움직였던 거잖아. 그러니까 이 서늘한 옷자락이 바로 뭐야? 나에게선 아빠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촉각이었겠죠? 자, 그러면 요 두 개는 모두 다 뭐야? 요걸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요. 서늘한 옷자락도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게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라는 것은요, 되게 좀 긍정적이네. 아빠와의 추억, 아빠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데 현재는 뭐라고 했냐면 옛것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그런 삭막한 도시입니다. 삭막한 도시야. 옛것이란 찾을 수 없대요. 삭막하다는 말은 없으니까, 직접적인 말은 없으니까 가로는 칠게요. 그죠? 왜 도시를 왜 내가 이렇게 싫어했냐면 옛것이란 찾을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 이곳은 옛것이란 이라고는 찾을 수 없대요. 찾을 수가 없대. 그러니까 아빠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포근함이라든가 가족 간의 사랑, 뭐 개뿔 이런 게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어떻게 써요?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삭막하다는 표현을 썼어. 근데 삭막하다는 게 시 속에서는 없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없으니까 가로를 칠게요. 자, 그런데 이곳에서 뭐가 내리냐면 눈이 스물스물 내리는 겁니다. 눈이 내리면서 내 이마에 딱 닿는 순간 뭘 느꼈어요? 이거 닿는 순간 맞아. 이 차가움. 이거 옛날 아빠가 나 열났을 때 밖에 나갔을 때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서늘한 옷자락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그러면 서늘한 옷자락이라는 건 아버지와의 추억, 아버지의 사랑이겠죠? 그죠? 이거는 되게 긍정이잖아. 이렇게 내가 아버지를 떠올릴 수 있는 거는 뭐야? 아직도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이 마음을 떠올릴 수 있는 건 네 혈액 속 산수유 RR이 있기 때문이죠. 녹아 있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던 마음,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다시 떠올랐어요. 이런 건가 봐. 그러면 요 앞쪽의 눈은 산수유 열매를 닫아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부정이라면 얘는 어때요? 눈이 내려서 내 이마에 닿는 순간 아빠!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는 그건 뭐야? 어떤 회상의 매개물이겠죠? 이거는 회상의 매개물이겠구나. 그러면 아빠와의 추억을 떠올리는 회상의 매개물이니까 요거는 동글동글 해도 되겠다. 자, 요게 김종길의 성탄제였고요. 이수익의 결빙의 아버지의 유사작품에 해당되겠다. 그러면 시험에 나올 법한 거 한두 개 한두 개 더 해볼게요. 작가를 고려해서 우리 플라타나서 김현승 나왔었죠. 그죠? 김현승도 아빠의 사랑을 표현한 그런 시를 썼어요. 그럼 작가도 고려하고 아빠에 대한 사랑도 따져봐서 김현승 작품을 하나 해볼게요. 김현승의 거시기입니다. 자, 내가 대략적으로 설명해 볼 테니까 한번 맞춰봐. 자, 시는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요, 어떤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도 언젠간 아빠가 되고요,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아빠가 돼요. 다양한 상황들이 있어요. 물결.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 아버지가 됩니다. 아버지가 된다. 이 나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써요? 다 이제 결혼을 할 거고요. 자식을 낳을 거고요. 그러면 아버지가 되겠죠. 모든 사람은 아버지가 된대요. 그래서 그 얘들이 이런 식이야. 아주 바쁜 사람도 결국 아버지가 될 거고요. 아버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굳센 사람도 아버지가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앞에는 여러 아버지의 유형들이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는 아주 바깥은 요란한 바깥입니다. 요란한 세상이래요. 아주 요란한 세상? 어린 우리들이 자라기는 해가 너무 많은 거야. 바깥에 온갖 나쁜 것들이 즐비합니다. 요란한 바깥이래.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겠지. 어린 자식이 받아들이면 안 되는 부정적인 것들이 바깥에 있는 거야. 하지만 아버지라는 존재는요,
어떻게 한다? 이게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울타리가 된답니다. 누가? 아버지는. 모든 아버지는 누구나 모두 다 아버지가 돼요. 누구나 아버지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바깥의 부정으로부터 울타리가 되어준대요. 누가? 아버지가. 그래서 내가 깨닫습니다. 아버지라는 사람을 깨달아요. 아버지는요, 화려함을 가졌어요. 내가 볼 때는 화려함을 가졌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어린 시절에 여러분 보시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고 가장 능력이 많은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아빠라고 생각합니다. 아빠는 혹시 슈퍼맨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아빠는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해서 강한 척합니다. 이게 뭐냐면 겉으로는 강한 척, 그죠? 가난하면 어떻게 써? 아빠가 어떻게든 애들 배부르게 먹여 살릴게 뭐 이런 거 아주 화려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라는 존재는요, 아버지라는 존재는 우리 앞에서는 아주 화려한 척하고 있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써? 늘 외로워한대요. 그죠? 내적으로는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내적으로는 힘겨워합니다. 힘겨워한다라는 그런 얘기. 겉으로는 아주 화려하고 강한 척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되게 속으로는 어떻게 했어? 외로운 것이 바로 아빠라는 존재랍니다. 그렇다면 아빠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희생을 하는데 정작 자신은 어떻게 해서 챙기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가졌대요. 이 글의 제목은 뭘까? 6글자. 아버지의 마음. 그렇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걸 맞히는 네가 더 대단하다. 자,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역시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시니까 아하, 나올 법하네. 주제면에서도 유사하고요. 그 다음에 김현승 플라타나스가 나와있죠. 그러니까 작가도 고려해서 같이 한번 집어봤고, 하나만 더 집어보자. 하나만. 으쌰, 요번도 작가를 좀 고려해 볼게요. 누구냐면 나희덕이라는 작가를 좀 고려해 볼게요. 우리 수특에서 나희덕은 무엇을 썼냐면 빌려줄 몸 한 채가 하나 나왔어요. 배추 얘기. 배추는 겉잎과 속잎이 구분이 없이 막 자라죠. 막 자라다가 어느 한순간 배추 하나가 어떻게 해서 내가 겉잎이 될게 라고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희생을 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서 속이 알차지죠. 무슨 말이겠죠? 그걸 통해서 인간은 어떻게 써요? 배려하고 나누는 게 중요하다는 시를 담은 게 있었죠? 되냐? 자, 그러면 그건 김선우 건데? 그럼 나희덕은 뭐 나왔지? 네. 나희덕 작품 뭐 있었지? 지금 내가 설명한 건 김선우의 빌려줄 몸 한 채였네. 나희덕 작품 뭐 있었냐? 그 목차 준 거 있어, 목차 준 거. 테이블. 그렇죠. 테이블이 아니라, 뭐야? 존재. 존재의 테이블. 수필 실렸다, 수필. 그죠? 인도 여행 가서, 뭐야? 테이블 하나 사왔잖아. 기억나냐? 이런, 씨. 자, 얘 거에서 한번 해볼게요. 존재의 테이블이 있었구나. 자, 상황은 어떤 거냐면, 내가 제비를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제비집이 너무 좁더라고요. 제비집이 너무 좁아요. 너무 좁아. 그러니까 너무 좁다 보니까 새끼는 많이 있어요. 새끼 제비는 많이 있는데 엄마 제비가 어떻게 써요? 새끼 제비가 추울까봐 그 둥지에서 들어가서 새끼 제비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아빠 제비는 어떡할까? 아빠 제비는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거기가 너무 좁아요. 그래서 이렇게 둥지가 있으면 여기 새끼 어미새가 이렇게 쓱 품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아비새는 어떻게 갈 데가 없죠. 어디 위에 올라타냐? 그럴 수 없잖아. 아비새는 어디냐면 묘하게 여기에 못이 하나가 있는 거야. 못이 하나 이렇게 뿅 튀어났다 여기에. 그래서 요 위에 아비새가 올라가서 꾸벅꾸벅 좁니다. 그죠? 그리고 뭐가 있었냐면 못 위가 하나 있더라고요. 자, 제비집이 너무 좁다라는 건 일종의 가난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있냐면 어미가 있고요. 어미가 지내고 있고 플러스 뭐 있어? 새끼들이 요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빠 제비는 들어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 간신히 못이 어디 하나 튀어나왔거든요. 그 못 위에서 어떻게 했어? 꾸벅거린대요. 여기에서 꾸벅거리는 아비제비를 발견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화자가 와, 저거 나 어린 시절의 내용과 비슷한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갖습니다. 맞아, 저거 나 우리 집과 비슷한데. 자, 그러면 이와 비슷한 얘기가 있겠죠. 나의 아버지는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실업자가 됩니다. 그러면 집안을 먹여 살려야 할 거 아니야. 그럼 누가 일할 거냐면 엄마가 대신 일해요. 새벽같이 나갔다가 밤늦게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위치는 어디냐면 종암동인데, 종암동 버스 정류장입니다. 종암동 버스 정류장. 자, 종암동 버스 정류장에 누가 오냐면 엄마가 밤에 내리는 거야. 그럼 자식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자식들은 지금 실업자인 아빠와 함께 있습니다. 실업자인 아빠와 함께 있는데 아빠가 데리러 가요. 그래서 자식들이 엄마가 버스에서 내리니까 다 뛰어가서 엄마랑 끌어안습니다. 엄마가 싸우고 즐거워하는 거야. 엄마는 얼굴이 하얘요. 너무 피곤해서 창백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자식들 두 손에 잡고 이렇게 걸어갑니다. 근데 길거리가 너무 좁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엄마 가고 자식들 손잡고 가니까 아빠가 걸어갈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아빠는 어떻게? 한 발 뒤에 떨어져서 뒤에 이렇게 따라옵니다. 따라와요. 그 모습이 이거와 비슷한 거야. 새끼 제비와 엄마 제비와 새끼 제비가 제비집에서 있죠? 그죠? 근데 그 제비집이 너무 좁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종암동 버스 정류장 길이 엄마하고 자식이랑 손잡고 가니까 길이 더 이상 없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뒤에서 따라옵니다. 이 상태에서 밖에는 흙바람이 싱싱싱 불어옵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창백한 아내와 플러스 자식들이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아빠는 어떻게 했어요? 아빠는 이 뒤에 쫓아옵니다. 한 걸음 뒤에서 아빠가 따라와요. 이게 누구냐면 한 사내가 따라온다고 할 거야. 이건 아빠겠네. 그럼 한 사내는 이렇게 한 걸음 뒤에서 따라오는 이유는 뭐야? 미안한 거죠. 그죠? 죄책감이죠. 아빠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일종의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가족을 부양하는 건 아빠의 책임이라고 생각되는데 엄마가 대신 가서 일하니까 그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깜짝이야. 아버지의 사랑을 담은 그런 시였구나. 이 글의 제목은 존재 테이블. 뭐라고? 아까 존재 테이블이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거는 수특에 실린 나이덕 작품. 작가 연계니까. 못위. 못위? 맞았어요. 짐. 아빠가 짐이에요? 집이요? 와이프요? 화자가 지금 여기를 보고 있죠? 집 아니에요. 아빠 뭐 하고 있어? 그렇죠. 못 위에 잠이었습니다. 아빠는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못 위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죠? 못 위에 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과 관련된 유사 작품들을 한번 훑어봤네. 뭐라는 거야? 아니 또 핑계 혼자 본인이 못 일어났어. 아니 빵 먹고